예, 윤종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논의 현황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은 이미 지난 7월에 EU의 그 탄소 국경 조정안이 발표된 직후에 외국 및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후속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 EU의 법안에 대해서 국내외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탄소 가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이 파리 협정 하에서 각 국가 중심으로 추진이 되는 관계로 국가별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서 탄소 가격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U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과정에서 영내 산업 경쟁력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위 Fit for 55로 알려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대응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2019년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EU CBAM이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 각국의 영향을 분석한 웅크타드 그 자료를 보면은 러시아, 중국,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6번째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고 지난 7월에는 한국은행이 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또 직접 경로, 간접 경로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또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탄소 국경세 부담이 또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미국이나 EU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제도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국에서는 한국 환경 성적 표지 제도라든지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의 헤럴드 경제 신문에 따르면은 유럽 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그 유럽 개혁 그룹이 있는데 유럽 개혁 그룹은 당초 2026년부터 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안에서 그런 방안에서 1년 앞당겨 가지고 2025년부터 부과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다 더 EU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탄소 국경 조정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이해를 보다 높이시고 향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CSD 랩 고려대 CSD 랩하고 고려대 기후 해양 거버넌스 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또 오늘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발제 순서에 사회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고려대학교의 정서용 교수님이 CBAM에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5분 내지 20분 정도 되겠고요. 그 이어서 권동혁 BMZ 파트너스 본부장님 그리고 이어서 중국에서 참석해 주신
자오지올루 디렉터께서 또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정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발제자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CBAM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제가 전부 오버뷰를 해드리는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한국 관련된 굉장히 좋은 정책적 시사점도 보여주실 분도 계시고 또 국제사회의 동향 관련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분이 저희 스피커로서 또 계시기 때문에 저의 발제를 들으시고 다른 또 추가의 다른 분들 발제를 들으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제 자료는 영어로 만들었지만 오늘 이제 주요 어디언스 분들이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발제는 우리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저와 함께 CS랩의 책임 연구원인 이공 박사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그러면 이 탄소 국경 조정이 뭔가 개념적인 문제를 좀 우리들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어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좋던 좋지 않던지 간에 국가 중심으로 그렇게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각 국가별로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각각의 정책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또는 바람직하지는 영향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탄소 국경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탄소 가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국내적으로 정책이 잘 개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외국에서 어떤 생산된 어떤 상품이 그러한 탄소 가격 문제에 대해서 잘 이거를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 탄소 국경 조정 문제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탄소 국경 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카본 리키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쟁을 하게 되는데 상품들이 그랬을 때 그 레벨링 필드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걸 서로 상호간에 우리들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된 국내 정책들을 좀 더 잘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EU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ETS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 그 프리 얼라운스 그러니까 무상 할당 문제를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요즘에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탄소 국경 조정에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관세를 통해서 다루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우리가 EU CBAM에서 보듯이 어떤 ETS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다루는 모습도 이번에 새롭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된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국제사회에서 탄소 국경 조정과 관련된 가장 처음은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옛날 케이스를 보면은 뭐 국내 세금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무역과 관련된 어떤 무역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는 1990년대 또 그 이전에 보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941년에 트레일 스멜터 케이스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전부터 좀 논의가 되다가 특히 기후변화 컨텍스트에서 탄소 국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예전에 2012년 포스트 2012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논의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뭐 협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관여하신 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탄소 국경 조정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당시 EU도 탄소 국경 조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지는 않고 어떤 논의 단계에서 고려가 되다가 그 다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잠잠하다가 그 이후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고
또 중간에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는 등 그런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이 탄소 국경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특히 EU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서 그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탄소 국경 조정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WTO 문제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탄소 국경 조정의 조치를 행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자유무역과 합치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WTO의 사무총장이 개도국 출신의 사무총장이 된다든지 이런 WTO가 과연 예전과 같이 우리는 환경보호기구가 아니다. 이렇게 어떤 탄소 국경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WTO에서 어떤 동향 같은 것도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7월 14일 날 EU 집행위에서 탄소 국경 조정의 법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우리들이 쭉 흘러온 과정인데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논의들이 점점 구체화돼가고 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 12월 달에 그린딜 정책을 가져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EU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CBAM을 우리가 들어오겠다라는 거 처음 제기가 됐었고요. 여기서 보시 다양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2017년에 올해 7월 14일 날 올해 EU의 법안이 이제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EU 내 절차를 통해 가지고 2023년에서 25년이 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2026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EU 내에서는 보통 법안이 이제 확정이 되려면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지금 EU 내에서는 이런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EU 내에서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거고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은 내년이면 EU 이제 집행부를 끌어갈 이제 국가가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프랑스가 이 EU CBAM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또 EU 내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좀 다른 뉘앙스를 보이는 국가들도 있고 그런데 EU 내에서도 이 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동향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EU CBAM의 그 안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 법안의 이제 표지고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챕터 4에 보시면 CBAM 서티피킷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가격을 책정하고 이거를 잘 다루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9 보시면은 거기 EU ETS에 관련된 무상 할당 문제가 있는데 EU 내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단순히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폴리티컬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EU CBAM의 스트럭처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EU의 이제 그 사업업자는 말하자면은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그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서티피킷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EU ETS 제도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수입되는 해외 상품이 만일 다른 제3국에서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상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도 내에서의 어떤 그런 탄소 가격에 대해서 이미 지불한 바가 있으면 그런 걸 fully 디덕션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EU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뭐 EU 입장에서는 EU ETS와 링크가 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이러한 CBAM 제도를 말하자면 면제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EU는 ETS와 연계를 해가지고 CBAM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EU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을 때에 비해서 7월 달에 나온 프로포설은 약간 좀 완화되고 일반화되고 또 범위가 약간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대상 분야가 현재로서는 5개 분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그다음에 퍼틸라이저, 그다음에 전력, 알루미늄, 그다음 아이언 스틸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EU 입장에서 5개 분야를 선정한 기준은 카본 리키지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 분야라든지 아니면 EU 에미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선정 이유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쉽게 될 수 있는 분야들을 또 선정하는데 하나의 말하자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통 EU 집행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CBAM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7월 달에 법안이 발표해서 당장 된다 이게 아니라 2023년부터 25년까지 말하자면 시범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뭐 그 CBAM에 대해서 이제 뭐 가격차가 있는 경우에 그걸 직접 납부하는 건 아니고 이 CBAM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거, 또 그 역량을 키우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2026년부터 풀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5개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풀 오퍼레이션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EU 차원에서 보면 재미있는데 가장 최근에 끝난 그 글라스고 기후변화 회의에서 보면 이제 각국이 보고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돼 있는데 그때의 사이클하고 이 EU의 CBAM 사이클하고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좀 큰 차원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EU가 2026년부터 풀 오퍼레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식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EU 집행위에서 만들었던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3년부터 25년에 보면은 CBAM의 인포메이션만 컬렉트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EU 내에서도 보면 에미션이 프리 얼로케이션 그 무상 할당을 통해서 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점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5년까지 되게 되면은 Fit for 55 아까 윤종수 차관님께서 언급해 주신 Fit for 55에 대해서 일단 무상 할당 부분을 많이 줄여주고 아직 약간 남은 무상 할당 분야가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잘 운영을 하다가 2036년이 되면은 완전히 이제 무상 할당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완전한 CBAM 제도를 말하자면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EU가 CBAM을 운영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BAM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꼽고 계시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CBAM의 스코프가 되겠죠.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 말씀드렸지만 5개 분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무상할당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5개 분야가 앞으로는 EU 입장에서는 더 확장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게 뭐 단기간에 5년, 10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한 기간을 놓고서 아마 초기에 이 5개 분야에서 잘 정돈이 되고 적용이 잘 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확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나 EU나 또 다른 나라에서 EU CBAM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탄소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이 계산의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lculate Embedded Emissions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 표준을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 리포팅, 베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게 기술적으로는 모든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EU ETS와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네이션와이드의 ETS 제도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pliance with FTA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예컨대 한 EU의 FTA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속 가능 발전 챕터가 있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뭐 그 환경 문제가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EU 내에서 보면은 EU의 CBAM을 통해서 레비뉴가 생기는 경우에 그 레비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레비뉴가 과연 그러면 산업계를 위해서 다시 사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예컨대 그 다음에 있는 LDC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EU가 뭐 그린 오데이 컨텍스트에서 EU의 CBAM 제도를 통해서 레비뉴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LDC 국가들을 도와주려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EU 내에서도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U CBAM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 특히 WTO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WTO 관련된 조항들만 보더라도 꽤 많은 조항들을 한번 최소한 점검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FN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셔널 트리트먼트 이게 이제 내국민 대우라든지 최애국 대우 원칙이라고 해서 자유무역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터 문제도 있을 거고 특히 서브시디 문제 EU에서 무상 할당을 해주는 것이 이게 지금 많은 외국 국가들이 이게 저거 서브시디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보조금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U CBAM이 왜 허용이 되는가, 자유무역의 원칙에 약간 반하는가 이런 퀘스천이 있더라도 그거는 일반적으로 환경보호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게 이제 EU의 입장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환경에 관한 일반적인 예외, 또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관한 일반적인 예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리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더 텍스 어저스먼트가 되는 것 자체 그 자체에서도 이 프리 트레이드 이슈를 한번 살펴볼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특히 ETS와 관련해 가지고 이 WTO 문제를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제기구가 관련해 가지고 WTO 이슈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CBAM과 관련된 이슈들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디에서 주로 논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겁니다. 지금 EU가 일방적인 CBAM을 일방 행위를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미국도 있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캐나다도 한다고 그러고 뭐 등등 하다 보면은 이게 다자 규범 논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WTO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G20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카본 팔러스에 대해서 또는 카본 프라이싱 팔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G20 논의 보시더라도 그런 조짐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OECD는 전통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들을 계속 해온 국제기구입니다. 물론 UNFCC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UNFCC가 이 그 카본 보드 어저스먼트 자체를 테이크할지는 거기에는 협상 아젠다들 자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UNFCC도 우리들이 주시를 해서 봐야 됩니다. 향후에 EU CBAM에 대해서 이게 EU가 시행을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룰로서 EU의 일방 행위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자 논의로 가게 될까 아마 다자 논의로 가게 될까 싶은데 이런 다양한 기구들의 동향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기 윤종수 차관님께서도 우리나라가 EU의 CBAM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상 국가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U 커미션에서 각 분야 전력 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을 리스트업을 해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시멘트에서는 터키 보이실 거고요. 퍼틸라이저 부분은 러시아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쪽 철강 분야는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몇 개 나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가 제일 수출국이지만 노르웨이는 EU ETS와 연계 자체가 돼 있지는 않지만 거의 연계 주도하는 국가로 해서 지금 제외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EU CBAM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큰일이 날 나라는 터키하고 러시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 상호 간에 또 동향 공유를 하고 어떤 정책을 같이 대응을 하고 카본 프라이스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적 함의를 봐도 우리들이 끌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저희 토론 시간에 우리 이고은 박사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C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 차원에서 ETS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도 있어서 미국의 동향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지만 동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오늘 중국의 전문가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일단 ETS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철강 같은 몇 개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중국은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는 EU CBAM에 대해서는 좀 레저베이션이 있다, 이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이 항상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문제에서 굉장히 유사한 입장이 많이 처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특징은 내셔널 ETS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전직 프라임 미니스터지만 수가 총리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카본 프라이싱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EU하고 협력을 하겠다까지는 나온 바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린 얼라이언스 같이 해가지고 뭔가 EU랑 협력을 하려는 일반적인 차원의 논의들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경우에도 이고은 박사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줄 텐데, 여기에 특이점은 이따 들어보시겠지만은 캐나다 자체가 CBAM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EU랑 협력을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CBAM 문제들을 만들어서 EU와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정책적인 함의에 대한 분석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제가 뭐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은 뭔가 액션을 막 앞서서 프론트에서 할 때는 아니고 뭔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개발해보는 그런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법안이 이제 법으로 확정되는 그 과정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관련 국가들 간에 어떤 정보 공유체, 오늘 이 세미나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직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상호 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C반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WTO가 좀 크리티컬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EU와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가 이 CBAM에 관한 글로벌한 트렌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특히 여러 관련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우리나라 ETS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ETS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국제 동향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오버뷰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모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서영 교수님, CBAM 제도의 그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빠짐없이 그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엘리먼트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부나 또는 학계나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를 유념해서 진행 사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권동혁 BMZ 파트너스 본부장님께서 EU CBAM과 우리나라의 ETS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받은 BNG 파트너스 권동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때까지 지난 한 5년 정도 우리나라의 그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이제 정부 쪽 일을 좀 하다 보니 사실 이 CBAM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떴을 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최근에 분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내용 중에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소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EU CBAM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설명들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일단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EU CBAM의 가장 중요한
어떤 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시밤의 핵심 구조는 이제 그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수입품, 그러니까 시밤 대상 품목 1톤당 함유되어 있는 배출량, 임베디드 배출량이라고 하는 그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그 배출량을 기반으로 이제 수입 총량을 곱해서 이제 EU ETS의 카본 프라이스를 곱하는 이 방식으로 이제 시밤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규제 대응 비용이 정해집니다. 이제 그 아직까지 그 EU에서 이제 이 배출량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밤 법률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다만 이 시밤이 이제 이 내용들 쭉 보다 보면은 이게 EU의 배출권 거래제랑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아마 이 배출량 산정 방식은 현재 EU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그 규제하고 있는 것 중에 프로덕트 벤치마크라고 하는 그러한 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할당 방식에 따른 이 배출량을 아마 EU 시밤에서도 똑같이 준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EU에서 이제 무상 할당량을 차감을 해주겠다. 자기네들을 EU에서 이제 자국 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현재 받고 있는 무상 할당량을 2035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차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EU ETS와 EU 시밤이 7월달에 그 법률안이 동시에 같이 나왔는데요. 시밤 법률안에서는 그 무상할당량을 차감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그 다음에 EU ETS 개정안에서 그 무상할당, 철강, 시멘트 등에 대한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별개의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이 시밤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통과 이런 것들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EU ETS 개정 법률안에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시밤 대상 업종들, 그러니까 철강, 시멘트 등에 대해서 그 무상할당 혜택을 2035년까지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과연 통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눈여겨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또 제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지불한 한국에서 구매한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어떤 탄소 가격 이걸 곱해서 계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서 이제 어떤 비용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구매한 CO2의 양만 갖고 이제 이 원산지 지불을 차감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만 보면은 이제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EU보다 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배출권 가격이 EU보다 더 비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산지 지불 가격이 EU에서 부과하는 탄소 비용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현재 시밤 법률안만 봐서는 이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후속적인 그런 입법 절차들을 좀 더 보면서 이 세부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원산지에서의 지불한 탄소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정확한 사실을 어떻게 만들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EU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된 어떤 이제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이제 수입품에게 물리겠다, 이제 비용을 더 이제 비싸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각종 어떤 이제 최근에 어떤 분석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비관적인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아니다, 경쟁력 강화에 또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U가 이렇게 시밤을 적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네들이 이 시밤 적용과 동시에 그 자국 내에 있는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무상할당을 혜택을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그 EU ETS도 더 강화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 시밤에 대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물론 제품 가격에 증가가 돼서 어떤 이제 비용 자체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비용을
우리도 부담하지만 당연히 EU에 수출하는 이제 다른 경쟁 국가들도 똑같은 비용을 부담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EU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도 또 비용을 부담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 약화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경쟁력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출량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요. 지금 EU CBAM 법률안에 보면 이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U 영내에 있는 그 기업들의 하위 10%, 그러니까 100개 중에 90등, 매우 원단위가 안 좋은 기업들의 배출량을 디폴트 배출량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이 배출량을 어떻게 잘 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뭐 비용에 대한 측면, 원산지 지불을 어떻게 하냐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이제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의 관점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원산지 지불 가격이라고 하는, 지불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같은 돈을 유럽에다가 낼 게 아니라 한국에서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국부 유출을 막는 이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 두 가지 방법, 그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국부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탄소 비용 지불을 높이게 하는 것, 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와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그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그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현재 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계획 기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배출권 거래법은 이제 뭐 다른 케이스, 뭐 캘리포니아는 아마 이게 법률에 어떤 일몰 기간이 있어서 계속해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현재부터는 이제 5년 단위로 계속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진행되는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진행됐던 2차 계획 기간에서 최초로 유상할당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노출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97% 무상할당, 그 다시 얘기해서 3%의 어떤 경매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된 3차 계획 기간에서는 그 탄소 노출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90%의 무상할당,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10%의 경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 숫자만 보면은 사실 EU ETS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제도가 좀 약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은 이제 한국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제 684개 업체가 이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기준이 이 밑에서 보시는 어떤 배출량의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업체들이 이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EU ETS랑 다르게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도 이 배출권 거래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현재 설정한 6대 온실가스가 모두 다 이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옵니다. 이런 이제 커버리지 때문에 지금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이 수치는 그 EU ETS가 얘기하는 이제 EU 전체 배출량의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숫자를 배출권 거래제로 이제 관리하고 있다는 것 대비 봤을 때는 이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전체 많은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나라 현재 배출권 가격이 33,000원 정도 합니다. 이제 유로로 하면 25유로 정도 하고요. 지금 EU의 배출권 가격이 현재 이번 주에 7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출권 가격은 어쨌든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더 비쌌던 적도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NDC를 했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점차 아마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한국은 그 정부가 정한 엄격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684개 기업들이,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기업들까지 합치면 약 1000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엄격한 MRV 체계에 따라서 그 배출량을 매년 정부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련된 그 국내 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배출량은 이제 어떤 수기라든지 엑셀 기반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정부가 개발한 어떤 그 IT 시스템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경쟁 국가 대비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EU가 시범에서 얘기하는 그 임베디드 에미션, 그 아마 EU ETS에서의 그 프로덕트 벤치마크라고 추정되는 그 배출량에 대해서도 또 이제 우리나라가 잘 현재 선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할당 방식을 제도 초기부터 이 벤치마크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점차 늘려왔기 때문인데요. 그 EU가 현재 시밤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시멘트 업종과 철강 업종은 현재 벤치마크 할당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의 전체 배출량이 아니라 그 EU 시밤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공정에 대한 배출량을 현재 관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EU 시밤에서 얘기하는 알루미늄이라든지 비료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은 우리나라에 1차 재련 공정이 없어서 이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료 공정 같은 경우에도 그 비료의 메인 어떤 공정이 질산 생산 공정인데 그 질산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모두 다 그 CDM 사업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배출권 거래제에서 약간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배출량 측정은 잘하고 있지만 현재 BM 방식을 할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밑에서 보시는 게 그 EU가 얘기하고 있는 그 프로덕트 벤치마크의 경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프로덕트 벤치마크의 경계인데 이제 자세히 뭐 살펴보다 보면은 EU의 어떤 프로덕트 벤치마크의 바운더리가 우리나라의 바운더리랑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EU와 뭔가 뭐 다르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를 다르게 한 건 아니고 어떤 이제 국내만의 사정이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충분히 조정과 또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그 명세서라는 걸 보고할 때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충분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 EU가 얘기하는 바운더리로 이 우리나라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인 생산 공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기업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제3국에서 그 EU 시밤에 해당되는 어떤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걸 다시 한국에서 재가공을 해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해외 공급선에 대한 배출량을 관리를 하고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아마 그 원산지 지불 가격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규제를 얼마나 더 세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산지 지불 가격을 늘리려면은 그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어떤 무상 할당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상 할당량을 줄인다는 의미는 기업이 그 자기 배출량과 무상 할당량의 차이만큼을 어쨌든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무상 할당을 줄이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가 그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그 벤치마크 할당을 하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벤치마크의 기준이 평균값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원단위를 이 벤치마크의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지금 정부가 2019년에 발표했던 그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26년부터 진행되는 4차 계획기간부터는 이 벤치마크의 기준선을 평균값이 아니라 BAT, 그러니까 최저가용 기법에 해당되는 그 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마 기업들의 무상 할당량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그 NDC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현재 배출권 거래제의 어떤 배출 허용 총량 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 NDC에 연동해서 현재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NDC가 강화가 되면은 당연히 그 무상할당 전체 캡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따라서도 아마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무상할당 양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할당에 대한 어떤 양이 감소를 하면 원산지 지불 가격을 늘리면서 어떤 국부가 유출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그 사실 이제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시밤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대응해야 되는 가장 이제 궁극적인 방법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아무리 측정을 잘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결국은 실질적인 감축이 있었냐,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였냐라고 하는지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뭐 개별 기업들의 어떤 원단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올해 이제 가을쯤에 2030년 수정 목표, 그다음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을 하면서 산업계랑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산업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약간 도전적인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50년까지 배출량을 이제 95% 줄이겠다, 즉 5%만 남겨놓겠다. 이제 그러면서 현재 그 카본 베이스의 어떤 일관 제철소를 모두 다 수소 환원 제철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 일관 제철소의 생산 물량을 일부 줄여서 그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그 전기 아크로 공정으로 이 생산 물량을 좀 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료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온실가스 시밤에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석유 기반의 어떤 연료를 이제 다른 뭐 바이오 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플라스틱 그 재활용 연료 이런 걸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물론 이제 정부 단독의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기업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실제로 잘 이제 실현이 된다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시밤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업에게 또 다른 이제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 시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동혁 본부장님, 아주 심도 있는 그런 토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ETS를 단일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네이션와이드하게 최초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왜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만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뭐 과거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이제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MRB가 잘 돼 있어서 너무 우리의 트랜스페런시가 너무 높아가지고 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한편으로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궁극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강도 있게 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큰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I would like to invite next speaker, Zhao Ziolu, Director of Global Climate Change and of EDF China Office. She'll talk about EU CBAM and the response of China. 자오 Yeah, the 지올로님의 floor, 클라이맥 please. 디렉터님을 모셔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EU 시반과 중국의 대응입니다. 네, 우선 제 화면부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see my screen clearly?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Thank you.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warm invitation 네, from 오늘 이렇게 Professor 저를 Chan 따뜻하게 and the 맞아주셔서 organizer of this 감사드리고요. event. 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두 Quite, 차주께 감사의 말씀 I'm quite 드리겠습니다. happy to learn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CBAM 그리고 한국 경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ETS를 도입을 하셨는데요. 사실 ETS는 사실 중국과 한국의 굉장히 설계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정부의 그런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 올해 7월에 있었던 일이죠. 네, 생태환경부 관계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 기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CBA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관계자는요. 사실 글로벌적인 기후 협력은 관세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오히려 완화하고 자유 교역을 더욱더 촉진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바로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공동 구축 담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CBAM은 그런데 글로벌 협력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다자주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교육 정책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WTO 위반과 상호 신뢰 저해를 할 수 있죠. 특히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서요. 그리고 글로벌 기후 이슈를 바로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UNSCC 원칙과 그리고 파리 협정의 불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CBDR 원칙에 대해서 말을 하죠.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상향시 접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당사자의 열정과 능력에 기후 변화를 대처하는 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CBAM을 위해서는 더 나른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측면의 노력 외에도요. 이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내재된 탄소 발자국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계산법 등도 중요하고요. 전 세계에서 EU와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점점 더 인구당 그 선진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잘 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요. 이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이 CBAM을 교육 정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EU의 최대 수출국이고요. 그리고 또 EU의 최대 상대 교역국이죠.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대EU 수출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EU에 수출되는 대부분의 수출 제품들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2014년에 EU로 수입한 제품에 내재된 배출의 26%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 EU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상품으로 내재된 탄소는 약 3천만 환산톤에 달했습니다. 이산화탄소 환산톤에 달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크게 차이를 또 보실 수 있는 게 2018년에 중국의 대EU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는 무려 2억 7천만 환산톤이었죠. 네, 그래서 이 CBAM의
전체 그 구조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EU로 수출되는 중국 수출품을 보면 대부분은 기계라 그리고 또한 전자제품 그리고 금속 그리고 섬유 그리고 화금 여기는 가치가 있죠. 그리고 또한 EU ETS에는 탄소 노출도 있긴 하지만 우선 초기 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왜냐하면은 바로 MRDT 방법 그리고 또 내재된 탄소 배출의 억제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바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이고요. 사실 중국과 EU의 교역이 있지만 이 전력 자체는 이 CBAM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큰 영향은 중국 측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실한 데이터 기반 그리고 또 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다루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고요. 근데 여기는 많은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를 잠깐 담아봤습니다. 아직 시범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이것이 전체 그 수명 주기의 배출이 다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중국의 평균 탄소 집약도에만 기반을 한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EU 수출이 좀 더 줄어들거나 그리고 또한 CBAM 때문에 오히려 그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칭화 대학에서는 연구를 또 진행을 해서요. 중국이 CBAM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특히나 2016과 그리고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CBAM에 따른 교육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상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분의 3은 철강이고요. 그리고 4분의 1은 시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EU의 무상할당량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탄소 가격 차이는 지금 톤당 $52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EU 수출은 무려 약 3억 불 정도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대략적인 연구 결과이고요. 많은 질문들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품 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배출량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시스템과 중국에서는 모두 직접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지 그리고 정보가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될 것입니다. ETS 같은 경우에는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TS 같은 경우 그리고 탄소 가격이 국가마다 다른데 사실 EU보다 67% 정도의 가격으로 중국에서는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큰 탄소 가격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MRV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가들을 계속해서 following up해서 MRV 관련해서 더 많은 비용이 유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애 주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CBAM과 관련돼서 지금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인터뷰 대상 회사 중에서 80%가 CBAM으로 인해서 수출입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CBAM으로 인해서 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0%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들은 CBAM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업계에서는 탄소 가격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소 가격은 올해 $7 정도인데요. 이게 현재 ETS 제도에서는 부합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10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15 정도로 피크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CBAM의 내재 탄소 가격도 어떻게 고려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기후 관련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CBAM과 관련해서 많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목표는 탄소 피크치를 2030년까지 달성을 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량을 컨트롤을 하고 또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탄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포함되는 탄소량이 매년 2만 6천 톤입니다. 그리고 발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CO2 톤을 기준으로 45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총 배출량의 4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EU의 CBAM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주요 업종을 8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시멘트, 아이런 스틸, 그리고 제지 산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업종들이 31개의 서브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7,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든 중국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아이런 스틸, 그리고 알루미늄이 지금 CBAM의 정책에서 언급되는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탄소 시장 동향인데요. 전체 거래량은 지금 보시면 40을 넘었고
그리고 표에 보시는 대로 상당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EU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탄소 시장 거래 제도의 참여자들은 사실 2차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ET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법제화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을 통해서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ETS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MRV 표준 역시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 시장이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하고 또 CBAM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라든지 이런 분야와 함께 노력을 해서 계산 방법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 같은 것들은 아직 탄소 거래 시장에서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내년 정도에 이런 옥션 판매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을 이 시장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 정책과 어떻게 하면 최종 가격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Director Zhao, for your very detailed presentation on this issue. As you said, China is the largest country to EU, so China naturally is very sensitive to this CBAM issue and has a very strong reservation. 사실 CBAM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진행이 되는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 방향을 구상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수 차관님께서 첫 번째 세션 발제 관련해서 모더레이팅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어받아서 두 번째 세션에 패널 디스커션 관련해서 제가 모더레이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디스커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인풋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또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은 일단 먼저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시면 네 분을 모셨는데요. 네 분께 각 8분 정도 제가 그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제하신 분들께 추가적인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혹시 외부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신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들을 잠깐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제가 발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정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홍 총장님은 제가 더 이상 소개 안 해드려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문 팀장님께서도 이쪽 C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분들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저번 주인가요? 다른 C방 관련된 데 가서도 제 옆자리에서 같이 토론도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굉장히 KI에 조인하신 다음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이 C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환경부 관련해서 활동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고은 CSLab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우리 이고은 박사께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CSLab의 US Resident Research Fellow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미국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럼 맨 먼저 홍현정 사무총장님 모셔가지고 말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각분 일단 8분 정도 시작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C밤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크기 때문에 저부터 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1919년 12월부터 이제 예고됐던 것이 금년 7월에 들어와서 이제 C밤의 Fit for 55에서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 카본 리케이지 이거의 방지의 명분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그래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형태로 이제 이것이 모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C밤의 주요 목적을 본다 그러면은 EU 국가들이 강력한 기후 정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하여 자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에 대한 대응도 일환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지금 얘기했던 이제 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넘어가는 카본 리케이지를 방지하고 감소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어떤 카본 리케이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명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기후 합의사항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좀 유도하자, 이것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기후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참여도를 높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이 되지 않을까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우리 자오 디렉터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공정한 무역 질서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물론 대명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무역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시행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당연히 이게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배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EU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개도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 후발 국가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산업계의 이제 시사점을 본다 그러면, 아까 이제 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대응을 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C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계의 역할보다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수출 단가의 인하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럴 경우에는 수출량 감소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이웃 당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모든 정보는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가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배추권 거래제도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배추권이 이제 유상할당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다 상쇄할 수 이런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권 거래제도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배출권이 본래 목적은 에너지가 이 CO2를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서 줄이지 말고 에너지가 이 감축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데 줄여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가 CO2 감축 사회적 비용을 낮추자는 게 근본 목적인데 사실 지금 배출권 거래제도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본래 목적보다는 이 연료를 바꾼다든지 원료를 일부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동을 줄인다든지 혹은 배출권을 사온다든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을 해줘서 싼값에 CO2를 줄인 거를 고효율의 에너지 업계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현재는 대부분 다 연료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배출권을 사오는 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랑은 좀 안 맞는 거죠. 이랬을 때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는 아직 산정을 못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적 지원, 예를 들어서 산화제철을 우리가 뭐 바꾼다든지 연료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CCUS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은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정부의 ND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 뿐이지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라든지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이 경제적 영향이라든지 생산 단가의 영향이라든지 아직 그게 이 많은 기술에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산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잘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유상할당이 늘리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우리 시범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리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실제 우리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 상태를 외관만 보고 실제로 운영되는 거를 좀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무상 배출도 이 어떤 감축 의무를 우리가 감면받을 때 4~5%를 제하고 또 감면받고 여러 가지 배출권 거래 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부와 이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CU에 관할 이 당국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과연 잘 그런 것들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어려움이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인증이 못 받으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도록 서티피케이트를 사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당국과 당국 간에 면밀한 이런 대응 프로세스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인더스트리 쪽에 보면은 굉장히 기술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시고 또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업계가 중요한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되시는 건 틀림이 없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에 들어가 가지고 섹터별로 들어간다든지 또 하다못해 플랜트 사이트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처한 상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다 고려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면 좋겠다든지 또 인더스트리 전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권동혁 아까 본부장께서 잘 우리나라 ETS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나 또 여기 중국에서도 전문가 와 계시지만 각국에서 이 카본 프라이싱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다 공감을 하는 바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소위 말하는 뮤추얼 그라운드를 잘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No one left behind가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걸 잘 하려다가 오히려 어느 특정 액터가 좀 뭐랄까 영향을 좀 받으면 좀 곤란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산업계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또 한편에 약간 우려 아닌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아마 전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문진영 팀장님을 모셔서 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로벌 전략팀을 맡고 있는 문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정소영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인바이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서서 또 좋은 발표 자료 이렇게 저도 접하게 돼서 오늘 또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도 그 좀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나리오 앞서서 정소영 교수님 말씀대로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지금 CBM이 전개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그때 이제 테리프로 할 거냐, 텍스로 할 거냐, 뭐 ETS를 적용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 이해 당사자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뭐 논의를 EU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어떤 안을 대해서 뭐 아주 선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0점에서 2점 정도 이렇게 척도로 해서 점수를 뭐 이렇게 서베이를 했는데 다 고만고만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전반적인 이렇게 EU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세부 안은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각 아무리 EU 내에서라도 기업 내 또는 국가가 그거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로 딱 부러지게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EU 집행위에서 이제 입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 입법안이 과연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많이 또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소영 교수님 뵐 때 이제 협회에 계신 관계자분께서도 이게 당장 시행령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EU 집행위가 낸 것은 이제 일종의 프로포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EU 내 이제 회원국 간에 이제 동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 발제자료 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쟁점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어떻게 담을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을 어느 가격에다가 적용해 줄 것이냐. 또는 이제 분기별로 뭐 80% 이상을 레지스트리에 이제 서티피킷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나중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것은 또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CBM 인증서를 할 때마다 그 위클리 프라이스에 연동되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처해지는 문제가 있고 이게 과연 자료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만약에 그 수출 국가 EU로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그 데이터가 제대로 가용하지 않으면 EU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적으로 EU 내 동정시설에 하위 10% 시설에 나와 있는 그 배출치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과연 EU가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또 협정에도 지금 뭐 제3국가 어떤 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EU한테 좀 더 얘기해 줘야 되고 EU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좀 더 이제 소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왜 EU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EU가 워낙에 이제 환경 문제를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다른 어떤 EU가 하나의 규제 장벽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경쟁력 또는 탄소 노출을 방지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는 그런 거창한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EU가 하는 만큼 다른 나라 국가도 따라오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고 거기에 룰 세팅에 따라오라라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따라줘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CBM에서 지금 제기된 그런 그 품목들을 주요 교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지금 신흥 선진국, 신흥 개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EU로 많이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서 제 자오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은 인베디드 이미션스가 아무래도 이런 그 신흥국에서 배출된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분석을 할 때에도 보면 저희는 이제 그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다가 임의의 이제 탄소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럼 일종의 관세, 추가되는 관세 추정치를 계산했고, 이럴 때 어떤 섹터에 어떤 영향을, 어느 나라에 좀 더 영향을 보게 될지 분석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그 다른 이제 신흥국에 비해서는 그 철강 섹터라든가 혹시 고려가 되는 그런 금속 분야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덜 받는다고는 분석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미션 자체가 국가별로 달랐기 때문이고, 앞서서 이제 그 홍 총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이게 기업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잘 선전할 수 있겠다라고도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당장 민간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를 도입하고 대비하는 데에 적지 않은 행정적인, 그리고 이제 막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26년부터 한다고 하지만 23년부터 25년까지 어쨌든 이거를 보고한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기업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과연 EU에서 인증하는 것만큼의 어떠한 그 보고 체계를 기업들이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 여러 가지 막상 실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들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이런 CBM에 좀 더 영향을 받을지를 볼 때, 상대적으로 미국은 약간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EU로 이런 그 CBM과 관련된 물건을 수출한 그 어떤 재화의 수출 비중이 한 0.6%, 전체 수출에서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 규모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EU로 많은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런 것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정말 이런 스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메이저 플레이어들끼리 어떤 일종의 뭐 진짜 클럽을 만들던지 해서 그들 간의 어떤 복수국 간의 어떤 협의를 맞춰서 그 안에서 다 풀어가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국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개도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후 협상 말고 다른 그동안에 이제 환경 협상에서 늘상 하는 얘기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하는데, 이 CBDR과 RC를 가지고 서로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 개도국을 지원할 테니 너희도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측면이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원칙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기후변화 협약의 원칙상에도 보면은 이게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인 또는 어떤 차별적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EU가 논의할 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또 빌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군소도서국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이제 지위가 약한 국가들일수록 EU하고 별도로 자기네들을 좀 유예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싶습니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어떤 이런 질서도 좀 상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상황들을 좀 더 검토해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배출권 관리제 말고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런 에너지 사용 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 비용들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배출권 관리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여건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이유는 정말로 니네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상호간에 비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짙게 해보고 나름의 논리를 개발해서 EU하고 좀 더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그렇게 바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만큼 바로바로 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우리의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EU 또는 우리랑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국가들과 좀 더 협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일단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씨바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EU 자체도 아직은 모든 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요. 뭐 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이제 발제나 토론해 주신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 입장에서 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 박사님의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잘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런 거에서 제 생각에 다시 말씀해 제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어느 분들이 카본 프라이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말자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만들어 갈 수, 대응을 또 잘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김성진 박사님 모시고 좀 말씀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I 김성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발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제가 좀 뭐 시간은 아직 짧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안을 토론하고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 CBAM이 갖고 있는 조금 더 큰 맥락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응의 어떤 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게 국제 환경 규제라, 저는 이제 환경 쪽 연구자인데 국제 환경 규제라는 큰 맥락 속에서 이 CBAM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최근 분위기가 이제 국제 환경 규제가 무역 프레임 속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 흐름을 EU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환경 규제가 36,000건이 존재하고 매년 10%씩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최신 기준을 보면 한 해 동안의 무역 기술 장벽이 3,300건이 새로 생겼는데 이 중에 환경 규제만 5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형태를 지닌 환경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고요. 이제 CBAM을 계속 따로 떼어 이해할 게 아니라 EU를 필두로 하는 이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국제 규제 확대 속에서 환경 분야 중에 기후변화 분야의 일환으로 이거를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즉 이 움직임이란 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를테면 지재권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EU가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외부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이 탄소국경 조정의 굉장히 중요한 본체이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EU는 이제 거대한 시장을 지닌 세계적인 소비자의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생산자들의 생산 과정을 강력하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제 큰 흐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EU 시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EU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방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내부적으로 먼저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보호,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의 명분을 앞세워서 이런 종류의 다방면의 해외적인 확산을 일으키고 있죠. 탄소국경 조정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EU 내부 규정의 확대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제 일환을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속한 환경 분야에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6년에 EU 리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확대되고요. 화학물질 등록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제도고요. 2011년에 ROHS 로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유해물질 제한 규정이고요. 2012년에 WEE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자폐기물 제한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EU의 내부 규정인데 EU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출업자들은 무조건 이 규정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 국내법을 전부 다 개정했어요. 그래서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거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도입할 때 세 가지 다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시급한 대응을 필요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국내법을 개정해서 EU와 어떤 문제도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거 맞춰놨어요. 근데 CBAM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무역 규제 형태라서 이걸 이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이게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국내법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CBAM도 그런 형태인데 EU가 최근에 환경규제 형태를 나타나는 게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ETS라는 제도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송에 이어서 에너지 산업으로 등장하기 CBAM이고요. 먼저 수송 부분에 있어서 2011년에 EU ETS 항공 분야를 해외 확대하고자 해가지고 여러 소송이 걸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제 항공기구의 아이카오의 코르시아에 영향을 줘가지고 2019년 기준으로 2027년부터는 배출량을 동결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해운으로도 연결돼 가지고요.
그 ETS 규제 대상을 2023년부터 EU 내부에서 해운으로 연결시킬 거고 확대시킬 거고 그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즉 EU 내부에서 뭔가 움직여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국제 협약이 그걸 받아쳐가지고 어떤 종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개별 국가로 전부 퍼져나가는 형태가 단지 CBAM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인 환경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환경을 넘어서서 제가 이제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전자통신이든 지재권이든 보건이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패턴 자체를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단지 CBAM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 국내 이제 구조의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게 즉 산업 전략을 완전히 발전 경로와 산업 전략을 재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아까 발표자들께서 계속 굉장히 강조하셨듯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탄소 전환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 생각엔 정밀한 탄소 데이터 확보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지닌 탄소 함유량에 대한 전주기 데이터 확보를 하고 검인증하는 절차에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이제 전주기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공뿐만 아니라 원료와 중간재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탄소 정보 인벤토리의 취합과 관리가 기업의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ESG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연결된다고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ESG가 기존의 CSR이나 CSV, 즉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나 착한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이거랑 자꾸 연결지어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ESG는 새로 생겨난 환경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를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고, 새로운 규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이윤도 줄고 투자자 손실이 커지니까 지금 관료 지표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싹 다 보고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착한 기업 쪽이 아니라 법 지키는 기업으로 뭐 정보를 다 내놔라 라는 쪽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ESG 흐름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면 결국 이제 공급망 전체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가 ESG 의무 규정으로 당연히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뭐랄까 기업 체질 개선과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발표자들과 문지영 박사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탄소 가격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과 계산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온 분석들이 대부분 2030년 탄소 1톤당 75달러 전제로 해서 우리의 대EU 수출액 곱하기 이제 톤당 함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권동혁 본부장님 계속 강조하셨지만 그러니까 공제 개념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제 방법론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결국 그냥 관세로 통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미 제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빼줘야 되는데 이걸 빼는 방법론 자체가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한 영향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원산지에서 이미 치른 비용을 확실히 추산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차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KETS의 개선도 중요한 과업이고 EU ETS와 KETS의 디자인 차이에서 오는 탄소 비용 차이를 근거 있게 도출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의 관리와 확보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양 산정의 전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양 산정할 때 현재의 무역산업 구조를 다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탄소 비용만 딱 계산하는데 올해 되게 중요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 중국 발표자께서도 계시지만 중국이 탄소 중립 추진하려고 각 성의 에너지 소비량을 전부 통제에 들어갔죠. 그래서 알루미늄, 철강 등의 공장을 완전히 셧다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세계 원자재 생산의 5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굉장히 급등한 이제 대형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EU에 수출하는 걸 넘어서 세계적인 CBAM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팔고 사오는 것들의 가격, 공급망 그리고 시장 전체가 현재의 전제는 하나도 안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나만 움직여도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한 것 다 틀려버리는데 러시아나 터키도 다 움직일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 이제 대응 전략이나 적극적인 기회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산업 전문가나 검인증 전문가나 동산 전문가나 표준화 전문가들이 기존에는 이제 전문가 세계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까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응해야 할 일이고 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가 구심점이 돼서 최대한 네트워킹하고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가 ETS 도입할 때 기재부랑 EU, 그러니까 유럽위원회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ETS 도입할 때 굉장히 우리는 낯선 제도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시 컨설팅을 3년간 받도록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협력 사업,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3년간 50억 원을 들여서
EU에서 파견되어 온 분들이 기업에 나와서 설명회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CBAM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협약을 EU가 맺어야 될 거고요. 이런 그 기업들에게 상시 컨설팅을 가능하도록 정부가 좀 힘써줘야 될 것이고 관련 인력의 양성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박사님, 특히 이제 환경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컴프레hensive하게 짧은 시간에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국제 환경 레짐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면은 이제 초기에 EU가 특히 OEC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굉장히 인터내셔널 레짐으로 발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EU의 아주 클리어한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볼 때 어떨 때는 EU의 그런 것들이 교토 우정세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봤듯이 또 국제사회는 좀 분권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구촌 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때 과연 EU가 원했던 대로 하는가, 미국의 역할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역할을 그럼 카본 프라이싱에서는 한마디로 뭐 EU가 총대를 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다각도로 한번 살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서 특히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인포메이션 데이터를 잘 컬렉트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EU하고 어떻게 이제 프리젠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조정을 이끌어내는가. 저는 이제 제가 제 프레젠테이션 아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말하던 탄소量계산을 하기 위한 표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강점을 가진 부분도 있고 또 ETS 위에 또 다른 부분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들 잘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차기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이게 보안이 어떤 한 부처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도 좀 중요하고 관심도 중요하신 것 같고 아마 여기 우리나라의 메이저 후보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이런 이슈들 잘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토론자로는 우리 이고은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이 박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있으시면서 이제 특히 해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쭉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 부분에서 말씀하셨고 아마 자료 자체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자꾸 인터랙션을 하셔서 뭐 편하게 따라서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편하다고 그러면 영어로 하셔도 되고 저희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고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SLab 이고은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제가 EU CBAM을 더 이해하고 또 중국과 한국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선 토론 내용을 영어로 준비를 해서 영어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So I will briefly add to Professor Chung's mention of the US and Canada's positions on EU CBAM. EU CBA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U CBAM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탄소 조정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거 공약 때 이러한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존 케리 와 가서도 EU CBAM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조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탄소세라든지 아니면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었지만 의회에서 패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소 조정 같은 것들이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CBAM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30일에 발표된 제안이 있는데요. 탄소 집약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탄소 조정을 업계에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스틸의 수입을 할 때 타리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타리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파트너십을 통해서 알루미늄과 이런 업계에서는 지금 CBAM과 관련해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통해서 이러한 CBAM을 통해서 경쟁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 이러한 탄소 관련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 수출 같은 경우에는 EU CBAM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EU CBAM과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 탄소 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ETS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EU CBA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EU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주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와 정책들을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별로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CBAM,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가격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가격 제도에 조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관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CBAM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나다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7개의 업계가 EU CBAM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미국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파트너십은 각국의 업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후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 같은 경우에 탄소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가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BCA라는 자체적인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BCA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앞으로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BCA가 확립이 된다면 캐나다는 앞으로 캐나다의 BCA를 EU의 ETS와 연계를 하고 그래서
그 상호 인정 협약을 통해서 이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CA가 먼저 확립이 되는 경우에 캐나다는 우선 EU 무역 파트너들이 EU CBAM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BCA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께서는 이제 이거를 단순히 문헌 조사만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아주 키 액터들하고 직접 인터뷰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EU적인 거 아주 굉장히 장점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도 보면은 일단 내셔널 ETS가 없다 보니까 미국은 바이래터럴한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EU랑 해서 뭐 노르웨이는 사실 ETS 링크는 안 돼 있지만 exemption을 받았듯이 뭔가 그런 쪽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EU 쪽에서 인포메이션을 보면 EU의 메인 타겟은 미국은 아니라고 그런 인포메이션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보이고 캐나다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밌게 보일 수 있는 게 캐나다가 CBAM을 만든다고 자기들 BCA 메저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걸 네이밍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통해 가지고 EU랑 뭔가 협력을 하는데 거기서 일단 국제사회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어떤 메커니즘을 디자인해 나갔다 이렇게 아마 하는 걸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은 하지만 이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구체화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카본 프라이싱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도 잘 협력을 하면서 뭐 저기 권 박사님, 권동혁 본부장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김선진 박사님은 어떻게 이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다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에 일단 한 1, 2분 정도에서 아마 저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저기 두 분 발제하신 분들 아마 또 추가적인 리스폰스나 답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 gonna give sort of the 2 minutes for Mr. Kwon and then Lulu for your final comments. Okay? So 권 본부장님 먼저 한 2분 정도의 코멘트 해주실까요? Final closing.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홍현종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 물론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EU ETS 모델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서 이제 배출권 배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단위에서 어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설사 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MRV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또 이제 배출권 과제랑 별도로 또 다시 검증 기관을 선임을 해서 배출량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최소한으로 치면 이제 기업의 어떤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것, 더 적극적으로는 동일한 ETS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범 자체를 면제받게 하는 것, 이것이 좀 정부가 나서서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 부장님 감사합니다. Okay, now finally, Lulu, floor is yours. 룰루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전문가분의 견해를 청해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CBAM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연구해오고 정말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사실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것이지 어떤 가격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정책 도구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가 될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협업이 될 것입니다. CBAM이 뭐 좋든 미진하든 좋든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것을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핵심은 바로 정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순한 이 교육 정책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EU나 미국에 대한 그리고 또 EU와 그 중국 간의 정책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또 다른 국가들을 함께 토론을 해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보시면은 일본 측 전문가도 모시려고 사실은 저희 팀에서 컨택이 꽤 있어서 컨택을 했는데 오늘이 일본에서 무슨 날인지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어베일러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모시진 못했지만 대략 일본에 대한 동향은 아주 간단하게 한 15초만 공유를 해드리면 저희들이 다양한 섹터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해봤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뭐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좀 비슷한 상황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비슷한데 아까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의 ETS가 국가 단위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좀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산업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이나 일본 입장에서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CBAM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거기서는 특히 이제 경산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CBAM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하고 있지만 일본도 역시 wait and see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가서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아직 EU 자체가 아직은 뭐 정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리지만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런저런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뜻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언더스탠딩을 높이면서 또 같이 협력할 건 협력해서 우리 그 자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컨선하는 게 무슨 CBAM 디자인을 하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가장 좋은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마련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EU 입장에서는 우리가 카본 프라이싱을 해서 총대를 맸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박수를 보낼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거를 조정해야 되거나 또는 우리로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같이 대응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해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배추권 거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고 또 키 컨트리들의 동향 중국이라든지 또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을 저희들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분들 각 섹터에서 모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내년에 새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CBAM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점검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조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리고 제가 뭐 메시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끝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CBAM 세미나는 사실 CS3나 저희 고려대 센터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7월 달에 한 번 했었었고 두 번째 개최하는 건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특히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넓혀가는데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특히 중국에서 참여해 주신 우리 자오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 보내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